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좀 활용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그 모회사인 AMI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요. 이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금액은 2019년 당시 제프 베조스가 보유하던 아마존 총 지분의 4% 44조 4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해서 맥킨지 베조스는 미국 내 15번째 부호로 등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와 전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그 당시 빌 게이츠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빌 게이츠가 나체 파티를 즐겼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빌 게이츠의 재산이 175조 원 수준이었어요. 재산 분할을 5대5로 했었어야 되는데 멜린다는 무려 70조 원이나 양보하면서 15조 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변호사들의 정재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3조, 15조 원, 이렇게 클래스가 다른 세 개의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혼으로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몇몇 떠오르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와 전 부인 맥킨지 베조스의 이혼입니다. 제프 베조스와 맥킨지 베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만나서 93년도에 결혼을 했고 2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4명의 자식을 두고 굉장히 결혼 생활이 평탄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갑자기 2019년 1월 9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혼을 발표합니다. 이때 세간이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 부자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이혼 발표를 했을까라고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제프 베조스가 평소 좀 내연녀를 두고 있었다, 불륜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프의 불륜이 그 이혼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들이 가장 잘 알려진 이유였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좀 활용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정치적 공작이라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제프의 불륜을 폭로한 언론사가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언론사였는데요. 그 모회사인 AMI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요. 그 당시 워싱턴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보도들을 좀 뒤덮으려고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제프의 불륜 사실을 터뜨렸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프는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자신의 불륜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첩보를 수집했고요. 그 첩보를 알자마자 그보다 먼저 본인의 이혼 보도를 발표하면서 그로 인한 충격을 조금 줄이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음모론을 더 가증시키는 요소들은 그 후에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제프의 불륜 사실과 그 불륜 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그 당시 제프의 내연녀였던 로렌 산체스의 친형제 마이클 산체스라고 밝혀지면서 이러한 음모론은 점점 더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혼의 원인이 제프 베조스의 불륜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상호 또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소송까지 갔다면 50대 50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이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금액은 2019년 당시 제프 베조스가 보유하던 아마존 주식의 25%, 아마존 총 지분의 4%를 맥킨지가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가치를 환산을 하면 그 당시 이제 달러 가치로 380억 달러, 하나로 약 44조 4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해서 맥킨지 베조스는 2019년 포브스 선정 미국 내 15번째 부호로 등극했고요. 미국 여성 중에서는 3위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여성 1위 부자는 앨리스 윌턴이라고 월마트의 상속자였고요. 2위는 줄리아 코치라고 코치 인더스트리의 상속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내 여성 부호 1등, 2등, 3등이 모두 상속 아니면 재산 분할로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유언이나 프리넛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간에 또 잘 알려진 이혼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와 전부인 멜린다 게이츠의 이혼입니다. 빌 게이츠와 전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1994년 1월 1일 결혼을 해서 27년 동안 긴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20년도에 멜린다의 요청으로 이혼 절차가 갑자기 시작됐고 21년 5월에 이혼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당시 3명의 자녀가 모두 SNS에 어머니 멜린다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당시 빌 게이츠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빌 게이츠가 나체 파티를 즐겼다, 수용자에서 모두가 나체로
갑자기 파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했다라거나 소아성애자인 지인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면서 빌 게이츠가 평소에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혼의 원인이 빌 게이츠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대세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혼 원인에는 불구하고 빌 게이츠와 멜린다는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이혼 이후에도 빌 게이츠와 멜린다는 자선단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자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면 그 당시 빌 게이츠의 재산이 175조 원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 워싱턴주의 결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산 분할을 5대5로 했었어야 되는데 멜린다는 무려 70조 원이나 양보하면서 15조 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멜린다가 70조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아마 그 당시 또 빌 게이츠의 재산이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에 가릴 것 없이 너무나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그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이고 법률적이나 회계적으로 그것을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법적 소송에 나아가면 그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멜린다가 그토록 원했던 자선단체 활동에서의 빌의 협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원만하게 현금을 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세계적인 이혼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프리너비 있었더라면 혹은 프리너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붙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프리너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프리너는 결혼 전에 작성하는 혼전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 예기치 않게 혼인관계가 갑자기 종료됐을 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혹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정하려는 목적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이러한 프리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세간의 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에서는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반드시 써라 라고 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프리너비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너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어요. 가끔 주변에서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제사를 안 하기로 합의했어요. 아니면 집안일을 반반하기로 했어요. 또는 양가 부모님을 완전히 똑같이 찾아뵙기로 정했어요. 이런 것들을 계약으로 좀 정해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요구가 종종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요구들은 우리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프리너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처럼 이혼 시 재산 관계에 대해서도 정할 수가 없고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마저도 그 계약을 썼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결혼 전에 법원에 등기까지 마쳐야지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너비 거의 활용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법원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 전에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라는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혼이 성립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프리너비의 효력을 인정해달라는 그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만큼 국회나 앞으로 법원에서 프리너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기의 이혼에 대해서 봤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단군 1회로 최대 이혼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선고됐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과 노세윤 관장님 사이의 이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1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으로 인정되었는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려 20배나 높은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선고가 나자마자 국내 재계순위 2위인 SK그룹의 지분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세간을 뒤덮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판결 직후에 SK 주가가 15%나 변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님, 노소영 관장님의 그 이혼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억 원의 위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1심에서 1억 원이었던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으로 갑자기 변경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위자료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위자료는 일반 불법 행위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혼 세성에서 위자료는 민법 제842조에 따라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상 고통, 신체적 자유나 명예, 신용, 이름, 초상 이러한 이 비재산적인 모든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고통인데요. 즉 정리하면 위자료는 어떠한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의 인격체가 훼손됨에 따라서 받는 그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다른 손해배상, 손해에 대한 입증과는 다르게 유책 행위에 이르게 대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해는 그 손해가 얼마인지를 청구하는 입장에서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위자료는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재판부에게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인정하게 되면 위자료에 관한 청구에서 어떤 재판부에 따라서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판부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법원은 위자료 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이걸 참고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여기 구속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참고 자료일 뿐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재판을 받아보면 대부분 여기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자료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님의 경우에서는 위자료 산정 점수가 아주 여유롭게 노소영 관장님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2점입니다. 이에 따른 위자료는 8,500만 원 수준이었어요. 보통 일반적인 불륜 사건에서 위자료가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에 비춰보면 이마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때문인지 1심 법원에서는 그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른 위자료와 거의 유사한 1억 원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혼인 파탄의 원인, 그러니까 최태용 회장님의 불륜이 그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최태용 회장님의 경제적 수준, 소비의 성향, 그리고 부분 공동 재산의 유출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판단했는데요. 위자료 산정 기준을 봤을 때 불법 행위,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사람을 치여서 사망하게 하더라도 2억 원이거든요. 그럼에 비해서 이제 불륜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그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산정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는 과연 이 위자료를 20억으로 판단한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보다 월등하게 높게 판단한 것이 과연 같은 사건이라도 돈이 많고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시각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시각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일고 있고요. 아니면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 체계에는 잘 정하고 있지 않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에 조금 포함시킨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위자료 산정 기준을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상향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닐까라는 다른 또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위자료를 징벌적 손해라고 해서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때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타이거 우즈와 같은 경우에서는 위자료를 1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200억 원 정도를 위자료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태용 회장님과 노소영 관장님의 상고심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혼 판결이 위자료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부호들의 이혼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혼 사건이 날 때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막대한 재산 분할에 대한 돈과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약간 결혼 잘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간에 또 받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결혼을 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혼 사건들을 볼 때마다 결혼 생활에서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돈이 또 너무 많아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싱글 라이프의 그 자체, 위대한 개츠비 디카프리오 형님 같기도 합니다.